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를, 불특정 다수를 향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내부로 자라나는 가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도 가시의 성장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극한까지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하나 소극적이지 않고 연결주의자이면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사람,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평전을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2월 16일은 그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윤동주 평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역사로서 또 시인으로서의 윤동주. 양쪽을 다 오늘 얘기해 주실 거죠? 아니 양쪽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잘 모르고 다만 평전으로서의 윤동주. 예,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또 이번 책을 이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쨌든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다는 읽게 됐어요. 이 평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었는데 정말 그 감동 깊은 시가 있고 또 평전을 읽으면서 이 시가 또 왜 이때 나왔구나. 또 배경을 알게 됐죠. 예, 배경을 또 알게 됐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몰랐던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여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동 깊었던 책이었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6일이 윤동주 선생님 돌아가신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 이제 해방 70주년 또 분단 70주년 또 더 나가서 아시아 평화의 원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동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이야기와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년이면은 좀 기념할 만한데 물론 이제 윤동주 평전이나 시집도 워낙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서점가의 70년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대한민국이 지금 윤동주 시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나라가 날이 갈수록 혼란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얘기를 안 하고 싶겠죠. 그럼요. 뭐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 말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팩트인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쪽에다가 중국과 한국이 이제 북한 빼고 한국이 어쨌든 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미래를 위해서 또 해방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활동했던 우리 한인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이걸 대대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정부가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할아버지적 나쁜 짓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항일 운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수많은 독립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비극적인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면 정말 수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올 건데요. 이게 윤동주 시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모두부터 또 그냥 확 성질을 건드리셔가지고 지금 안 건드리고 대통령이 막 없어요. 이승만 건국절이나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이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며 또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에 이 나라의 건국 시기부터 시작해 갖고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 국부로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비극적인 거죠. 하여튼 자,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은
저는 사실 그 윤동주 시인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윤동주 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그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책의 저자 송우회 선생이 썼던 서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서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면은 1989년 2월 달에 윤동주 시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문익환 목사님, 제가 있는 한신대학교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시죠. 그죠? 저도 문익환 목사님 참 돌아가셨고 나서 대학로에서 노제 지낼 때, 그날 그 대학로에 참석해서 그날의 노제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도 고은 선생님 자주 뵙고 있는데, 그날 고은 선생님께서 이제 애도사를 하는데 딴 이야기 하지도 않고 문익환 하면서 절규하던 그 모습 제가 가끔가다 선생님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나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익환 목사님이 송우회 선생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나 북간도에 간다. 이제 그분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잠깐 모셨었거든요. 북간도에 간다. 그러니 너의 책 2권을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송우회 작가님이 이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따가 이야기할 송몽규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그죠?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이 세 사람이 뭐 아주 전설적인 인물들인데 이 송몽규 선생님의 이제 조카가 바로 이 송우회 선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송우회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송우회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북간도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당시에 1989년도면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제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이제 뭐 노태우 정부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에 가기가 좀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북간도 일대 가는 건 더더욱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책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갖고 가실까. 그런데 왜 2권일까. 더 거기에 가면 지인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이 나누어 주실 텐데 왜 2권일까. 이러면서 2권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2권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뉴스에 이분이 평양에 간 게 이제 뉴스에 딱 나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평양에 이 책을 2권을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이야기인데, 평양 순안공항에 문익환 목사님이 딱 내리셔가지고,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분들 보면 막 땅바닥에 막 키스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순안공항에 내려서 큰 절을 이제 바닥에 이제 키스 대신 이제 하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낭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죠. 그 서시를. 이제 북쪽 사람들도 이제 윤동주를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은 또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서시를 낭독하면서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끄러움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꾸로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참회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더 나은 공동체 또 하나의 조국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 낭독을 하고 나서 그 책을 바로 이제 조선노동당의 고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윤동주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 오히려 이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정말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양의 그 온갖 고초를 제가 오늘 사실은 수유리에 여기 오기 전에 수유리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수유리 가서 이제 저희 수유리에 한신대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대학원이. 갔다가 이제 문 목사님 이렇게 동상은 아니고 이제 부조 아래에 기념 이렇게 조각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 목사님 거기서 이제 쭉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 지 18년 동안. 참 대단한 거예요. 18년. 근데 이 18년이 다산이 유배간 게 18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딱 문 목사님도 18년인 거야. 18년인데 11년 2개월을 감옥에 있었더구만.
그게 써 있어요. 18년간 11년 2개월을 감옥에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듯이 저는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서거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거꾸로 윤동주 시인의 이 정신들이 바로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원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꾸로 이제 새로운 조국에 대한 꿈을 한번 키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기획력도 좋으세요. 또 좋은 기획으로 이렇게 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작년에 사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너무 무식하고. 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느냐. 저희 대학의 그 출발은 이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용정의 명동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이제 그 이 함경도 사시던 분들, 경흥, 종성 뭐 이 일대 사시던 분들하고 만주 일대 사시던 분들 이제 네 가구가 연대를 해가지고 141명이 집단 이주해서 만든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일 또 이야기하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이제 묘소도 다녀오고 또 송몽규 선생 묘소도 다녀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갔을 때 이제 그 용정 안에 뭐 은진중학교도 가고 또 대성중학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성중학교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전시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윤동주 시인 동상도 있고 그 안에 윤동주 시인의 공부하던 교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그 대성중학교에서 공부를 했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명동학교도 지금 복원돼 있어서 갔고 그 명동교회 또 윤동주 시인 생가 다 보고 그리고 은진중학교도 이제 갔다 왔어요. 그 언덕 위에 있는 은진중학교. 근데 작년 초까지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었는데 그 시비가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끝내 은진중학교에서 시비를 못 보고 그냥 대성학교 가갖고 쫙 이러고 이제 다 막 감동 깊게 그 비도 보고 거기서 제가 또 이 돈 200위안이나 탁 넣었어요. 아주 뭐 200위안이면 많이 넣은 거죠. 그죠? 딱 넣고 그러고 이제 윤동주 시인 그 공부했던 방이라고 하는 데 가서 사진 확 찍고 학생들 28명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책을 다 보고 나서 윤동주 시인이 대성학교 출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송몽규 선생은 이제 대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윤동주 시인은 이제 대성학교는 끝내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저야말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게 이 책을 읽었어요. 내가 윤동주 시인을 꽤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윤동주 시인을 너무 참 몰랐구나. 거기까지 갔다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는 그 명동촌에 있는 촌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올해 그 여름방학 때 학생들 데리고 가고 여기서 제가 밤을 새겠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 별에는 밤이라고 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에서 나오는 별 이야기는 사실은 그 연희전문 다닐 때 썼던 거기 때문에 신촌에서 바라본 별이었는데 그 별은 아니죠. 그렇지만 용정에서 보는 진짜 윤동주의 별을 내가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올 8월 달에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또 인솔해서 다녀올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시간 되면 저도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집안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동촌에 있는 그 윤씨 가문이었던 거죠. 그죠? 이제 이 송우회 선생이 쓴 글에 보게 되면은 명동촌 전체에서 제일 부자였답니다. 이 윤씨 집안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야견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동만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간도 일대에 거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제 이분이 거의 그 지역을 이제 리더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 집안이 이제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그 아버님 이제 문재린 선생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선대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같이 가면서 함께 자라게 됐는데
윤동주 시인 그 아버지도 역시 네. 이제 그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제 굉장히 그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돼 갖고 좀 가세가 많이 기울어지긴 했는데 그때 가세 기울어지기 전에 어쨌든 이분도 역시 중국 본토로 북경으로 다 유학까지 갔다 왔던 굉장히 이제 엘리트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이 참 그 올바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어머니가 김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학연 선생님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적 이 생각도 굉장히 대단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를 아는 분이었고 또 이제 그 기독교 정신 사실은 이제 이 집안들 전체가 명동촌에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기독교계로 이렇게 종교 신앙화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명동학교에 왔던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이제 열심히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들 전체가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으면은 나 이제 돌아가겠다. 이제 반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전체가 다 기독교를 이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좀 과도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송래 선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 마을 전체가 명동교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명동교회하고 명동학교 이게 이제 그 다 전체 기독교 신앙적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운동의 어떤 그 정신들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게 좀 송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대학이 한신대학이 다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들은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쪽의 영향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단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 기독교가 수입된 것이 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이쪽에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나 이 만주 일대에서는 그 장로교가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용정 같은 경우에는 용정 시내에 은진중학교 있는데 지금 은진학교가 만들어진 그 자리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옛날에 언덕을 이제 언덕에서 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언덕이니까. 그래서 영국덕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거의 뭐 조차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즉 당시에 윤동주 시인이 1917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이 자라면서 이 용정에서 학교를 다니던 이 시절 혹은 이제 명동학교 다니던 이 시절은 이미 일제가 중국 그 간도 일대까지 다 장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사법권이라든가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당시 조선인들도 엄청나게 탄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 탄압을 갖다 극복하고 이제 아이들도 잘 교육도 시키고 경제적 안정도 누리고 또 나름대로 독립운동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당시 캐나다, 영국 이런 강대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힘을 빌어서 생존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그것들이 당시 일제가 침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편으로 순수하게 종교, 정말 그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생존적 측면에서 종교를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또 기왕 받아들였던 종교를 갖다가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거를 이 송우회 선생이 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단순한 이제 작가가 아니라 또 역사를 공부한 또 역사학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또 원래 또 소설가로 또 등단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썼는데 사실은 이 평전 자체가 좀
부드럽거나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책을 편하게 읽을 수는 있는데 예전에 그 다른 평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너무나 이제 이분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진짜 평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조금 이 쉬운 글보다는 약간 논문을 읽는 듯한 그런 이제 딱딱함도 사실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갖다가 이 책 안에 담겨 놓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들의 육성 이야기를 듣는 것들. 그러니까 뭐 문익환 선생님의 이야기. 야, 네. 내가 어린 시절에 동주랑 놀 때 이야기. 네.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이죠. 윤동주 시인이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시인이시니까, 네. 뭐 제가 바라보는 윤동주라고 하는 인물과 또 선생님이 바라보는 윤동주라고 하는 인물은 또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사실 시를 잘 모르고, 저도 시인이 되고 싶기는 했었는데. 하시지 왜? 아니, 저희 동네 엉아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엉아들이 저보고 절대 시 쓰지 말라고. 너마저 시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막 이제 이래서 시를 못 쓰게 해갖고 제가 시를 안 썼어요. 안 다행이네요. 썼는데 예.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 낭송반, 시 암송반을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외우는 걸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수백 편씩 시를 외우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거의 대부분 외웠었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 지나고 술을 그 사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그놈의 술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어쨌든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 순수하게 나갔던 시들이 어느 순간인가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확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네. 어떤 계기였을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윤동주 시인과 관련해서 이 책 말고 최근에 이제 논문을 좀 몇 편을 같이 읽고 왔어요. 네. 기왕 읽는 김에 한번 지금 예, 현대 이 평론가들 또 혹은 뭐 대학에 계신 분들이 윤동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책 내용하고는 달리 이건 이제 뭐 일종의 평전이니까 역사서고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문학가로서의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겹치는 게 딱 그러니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교집합에서 딱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제 문 목사님 증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요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이제 문익환 목사하고 윤동주 시인하고 평양에 이제 숭실학교로 전학을 가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경성제국대학이나 아니면 뭐 연희전문이나 보성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5년제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중학교. 근데 용정에는 5년 중학교가 4개가 있었는데 다 4년제 학교고 5년제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근데 친일파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광명중학교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광명중학교에 다니기 싫고 또 이제 쉽게 해서 서울로 유학을 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 먼저 조만식 선생님이 세운 숭실학교를 이제 가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숭실학교를 또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문익환 목사님은 숭실학교에 편입시험에 당당 합격을 해갖고 그대로 이제 4학년으로 다녔는데 윤동주 시인이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런.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열등의식을 느낀 거야. 열등의식을 느꼈는데 그 열등의식 속에서 이제 숭실학교에서 이제 교복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복을 맞추는데 그 교복을 맞추고 딱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문익환 목사님하고 윤동주 시인이랑 같이 찍었던 그 사진. 그런데 거기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쓴 모자가 원래 동주 모자고 동주가 쓴 모자가 원래 내 거다. 그런데 내 모자는 당시 양복점에서 제대로 잘 나왔고 동주 모자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유독 물욕에 전혀 탐이 없던 동주가 계속해서 내 모자하고 바꾸자. 그래서 자기가 호떡 하나 사주면 바꿔준다. 이래가지고 호떡 하나 얻어먹고 바꿔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거꾸로 요 증언만 갖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바로 윤동주 시인도 인간이다. 이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 부끄러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충분히 나타났고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다가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갖다가 오히려 모자로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가 당시에 이제 그 신사 반대 투쟁하고 돌아올 때 이제 거기서 저 숭실학교에서 그 반대 투쟁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시를 어떤 시를 썼느냐 이런 시를 남겨놔요. 철없는 여아아이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이국의 언어로 떠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신사를 반대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깨닫지 않았겠느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은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인에 대한 찬사가 참 많습니다. 아울러 시인에 대한 그 대중이 가지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시인이 그래서 쓰겠느냐, 시인이라면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참 충족시키기 힘든 기준들이죠. 아울러서 시인들 또한 자부심 내지는 자만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모든 기준들은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에게서 비롯된 건 아닌가 합니다. 저항하는 시인, 끝끝내 굴복하지 않는 시인의 이미지가 현재까지 통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짜로 물려받은 유산을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 시인들, 저는 경멸합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인다면 그들이 과연 저항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시인에 대한 이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낭만, 염세, 자아분열, 퇴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시인의 이미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시를 쓰는 입장에서 저는 윤동주를 시인보다 개인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고뇌하는 청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아파하는 청춘으로 윤동주를 읽어봅니다. 아울러서 모두가 투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현실에 저항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제강점기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동자는, 서민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성금도 보내고 글도 쓰고 오체투체 행렬이 지나가거든 힘껏 박수를 쳐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닙니다. 이제 한 번쯤은 민중 스스로가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현실을 함께 나누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